오케이. 그러면 4회차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3차 마지막에 신경망 학습을 이제 시켜놓고 갔죠.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를 이제 살펴보면 저도 어제 요 강의장에서 준비된 장비를 이제 사용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결과가 아마 이제 얻으신 결과와 동일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면 600번을 이제 시켰는데 이게 거의 한 50초 정도 이제 소요가 되니까 대략 이제 1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는 어제 이제 600분 동안 이제 진행이 됐을 거고, 그럼 이제 10시간이니까는 아마도 새벽 3시쯤에 끝났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손실 자체가 높은 수준으로 이제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손실의 시작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이 손실의 시작이 저 같은 경우 이제 10으로 시작했는데 운이 좋으시면 뭐 5나 6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 손실이 높은 거는 그냥 이제 무작위성이 있으니까는 뭐 되게 높으실 수도 있어요. 이걸 훨씬 넘어서 막 12나 14 이렇게 이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흑수저인 거죠. 처음에 시작을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얼마로 시작하셨든 낮게 시작하면 또 낮게 시작한 대로 높게 시작하면 높게 시작한 대로 어느 정도면은 비슷한 수준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혹시 손실이 어느 정도에서 시작하시나요? 7 정도에서요? 네. 저보다 다 운이 좋으시네요. 그죠? 제가 여기서 제일 흑수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이 이제 내려오지만 그래도 이제 흑수저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이 경사하강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경사가 가파를수록 갱신이 빠릅니다. 초반에. 따라서 처음에 이 손실이 낮게 시작하면 좀 느긋하죠. 이렇게 뭐 이렇게 느긋하게 저기 좀 내려오고 흑수저로 시작하면은 빨리빨리 해야죠. 그죠? 인생은 운이지만 어쨌든 노력으로서 어느 정도 극복이 당연히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내려가고 얼른 한 5번째쯤에는 한 7, 8 정도로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한 10시간 정도 소요가 이제 됐고요. 학습 이제 600번에서 손실이 한 0.8 정도 수준으로 이제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떠신가요? 마지막 600번의 손실은요? 어느 정도 수준이신가요? 네. 요게 이제 1 비슷할 가능성이 이제 1 근처에서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마지막에 운 좋게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 손실 자체가 일단은 이제 1 근방이실 겁니다. 저도 이제 한 5번 직전에는 1 근방이었는데 마지막에 몇 번 좀 분발을 했어요. 그죠? 훅 훅 이렇게 이제 내려와 갖고 손실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당연히 같은 알고리즘으로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우리가 이제 학습을 수행한 결과 이제 학습이 실제로 이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다음 같이 상의를 이제 드렸는데요. 그죠?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 학습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손실이 내려오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습이 성공한 것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전손에 다. 그래서 결론은 어제의 상당히 고된 노력을 하셨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론도 이제 살펴보셨고 그런 측면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 이 홈메이드죠. 직접 구현을 하신 겁니다. 이 신경망 이제 알고리즘 자체를 직접 모두 다 이제 구현을 하신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실제로 학습이 수행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그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모이드는 왜 필요한가? 비선형 변환을 위해서 이제 필요하고 소프트맥스는 왜 필요한가? 마지막에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야, 근데 이게 좀 모양이 좀 복잡하다. 이거는 이제 배치 입력을 상대할 수 있도록 조금 제가 손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걱정 안 하실 것은 이제 그 점점 이제 오늘의 오전 이후로는 이렇게 직접 구현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미 이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것을 이제 사용하셔서 하시면 이런 것들을 직접 구현하실 일은 없으실 텐데, 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함에 있어서 한번 원리를 납득하기 위해서 이제 구현해 보신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작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이제 고작 3일밖에 안 걸렸고, 이 신경망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제 살펴보는데 한 2, 3일 정도의 집중적인 노력이면 신경망의 근본적인 원리를 납득하고, 그리고 구현까지 해볼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경망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이렇게 신경망의 근본적인 원리까지 다 속속들이 그 살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다음 주에 이제 그 복귀하셔서 실제로 신경망을 이제 적용하시고 할 때는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오후 시간 이후로부터 논의드리는 좀 더 훨씬 고수준의 그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서 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레고 블록적인 그런 측면으로 보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어제까지의 코드와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어제까지가 제일 힘들고요. 네, 오늘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신경망의 활용도로 이제 접근해 가니까 훨씬 더 코드적인 난이도는 훨씬 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논의가 이 신경망의 기본 이론에 대한 논의가 끝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가 더 남아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이제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4장의 신경망 학습까지 실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5절의 학습 알고리즘 구현하기를 통해서 방금 전에 이제 그 어제 마지막 시간에 학습 알고리즘 구현을 이제 완료를 했고 실제로 학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의 목표는 이제 5장의 5차 역전파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경망 학습에서 지금 수행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신경망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신경망이 아닌 알고리즘들도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신경망에서 특별히 더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제 5차 역전파법인데, 그래서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을 이해했다면 5차 역전파가 무엇인지는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2시간을 할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차 역전파에 대한 논의는 이론적인 이해는 30분이면 되고요. 나머지 1시간 반은 그냥 구현입니다. 그래서 2시간을 이제 할당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5차 역전파가 어떤 신경망에서 왜 필요했는가? 그런 점들을 살펴보실 예정입니다. 예고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똑같은 알고리즘인데요. 얘는 10시간이 걸리는데 얘는 1초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인데 10시간이 걸리냐 아니면 1초 이내로 학습이 끝나냐 라고 하는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차 역전파법까지 논의해야 신경망 알고리즘의 근본적인 것을 살펴봤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그거를 이론을 이해하시는 건 30분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현하시는 거 한 1시간 반 정도 해서 점심 드시러 가실 때쯤에는 오케이, 5차 역전파가 그런 거구나. 오, 1초 만에 끝나버렸군. 이런 것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제 6장과 7장에 남아있는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로 이제 넘어갈 때는 우리는 더 이상은 이제 그 저수준에서 구현하는 것은 그만두도록 하고요. 이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를 도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둘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둘 다 사용할 줄 알면 좋고 둘 다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텐서플로우가 뭔지 파이토치가 뭔지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은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내부적으로 직접 구현하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해서 이제 응용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수행해야 되는가 그런 점들을 살펴보고요. 또 이제 특히나 영상에 효과적인 이 합성곱 신경망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때는 이제는 직접 구현하시진 않을 거기 때문에 코드의 난이도는 오히려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응용에 가까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7장의 이야기는 내일의 이야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어제 3일차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이 5차 역전파법은 생각보다 이론이 굉장한 파급력이 있지만 이론이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4일차 노트북은 만들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목 자체만 5차 역전파 1986년으로 평가되는 5차 역전파입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바로 5차 역전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상의 드리겠습니다. 이 5차 역전파는 일단 이론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 이론적인 이해의 전개가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30분 정도의 이론적인 전개를 하시면 그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5차 역전파가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론적인 전과를 할 때는 이제 중간중간에 그 이제 실습을 이제 해나가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 이 이론을 전개하는데 한 그 20분, 30분 정도가 일단 되어야지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살펴보시면 되고 또 우리 그 아침에 첫 시간이니까는 이렇게 집중력이 이제 최고조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차 역전파 왜 하는가? 어제 구현한 수치 미분이 너무 느린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학습이 되냐? 학습은 됩니다. 학습이 되는 거는 우리가 확인했는데 너무 느린 게 문제고 왜 느린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미분은 미분의 정의를 그대로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구현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매개 변수의 개수가 많아지면 편미분을 구하기 위해 연산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치 미분으로 각 변수의 편미분을 구할 때마다 매번 전체적으로 순전파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미분 연산을 위해 각 변수마다 2번씩 순전파가 발생합니다. 이때 순전파의 손실은 출력입니다. 예를 들어 입력이 2차원 벡터이고 1층에 3개의 뉴런, 2층에 2개의 뉴런이 활용된다면 매개 변수는 17개입니다. 각 매개 변수의 편미분을 구하기 위해 순전파는 34번 수행됩니다. 이 정도 횟수를 반복하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개수가 작을 때는 물론 그렇지만 이런 것이 변수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필요한 순전파의 횟수도 증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어제 우리가 복잡한 미분을 우리가 직접 해석적으로 수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컴퓨터한테 근사 미분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각각의 매개 변수를
매개 변수에 대한 미분을 구할 때마다 전체적으로 함수를 두 번씩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수행하면 요 매개 변수의 개수의 증가에 따라서 이 함수의 호출 횟수가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같은 구성에서는 이제 이 매개 변수가 1층에서는 다음과 같고 2층에서는 다음과 같으니까 총 손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매개 변수의 개수에 곱하기 이만큼의 횟수만큼 함수의 호출이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매개 변수가 17개라면 34번의 함수 호출이 전체적으로 순전파가 이제 수행이 되어야 미분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34면 합은 되지. 그리고 지금도 한 겁니다. 한 건데 이게 매개 변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문제가 됩니다. 다음의 3층 신경망의 매개 변수는 총 45,360개입니다. 학습 시점의 경사 산출을 위해 필요한 순전파 횟수는 그것의 2배수가 필요합니다. 즉, 경사 산출을 위해 9720회의 순전파 수행이 필요합니다. 전체 표본수가 6만일 때 학습 시점에서 미니 배치 크기를 100으로 설정한다면 에폭당 600번의 미니 배치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1에폭에 필요한 순전파 횟수는 5443만 2000번입니다. 즉, 1에폭에 5천만 번 이상의 순전파 연산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는 매개 변수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현재는 지극히 간단한 3층 신경망임을 고려한다면 딥러닝을 수치 미분으로 학습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예상됩니다. 딥러닝에서는 매개 변수의 개수가 수백억, 수천억, 수십억, 수조 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우리가 한 번 수행을 했을 때 이 매개 변수에 대해서 그 45,360번의 그 호출이 있는데 요게 지금 현재 강의장 PC CPU에서 그 한 50분 50초 정도 이제 소요가 된 거고요. 그거를 이제 그 우리가 600번을 수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5,360번에 대해서 두 번씩 수치 미분이 이제 함수 호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9만여 번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50초가 걸린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600번을 하면은 5,400만 번의 함수 호출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게 10시간 걸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요 3일차 노트북을 이렇게 실행을 만약에 학습 알고리즘을 다시 이제 수행하면은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 도커에서 그 CPU 활용률이 이제 나오는데 그 CPU 활용률이 그 1200%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이 그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면 이 도커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요 컨테이너의 CPU 활용률이 있는데 지금 12개의 CPU가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12코어라는 뜻이겠죠. 뭐 스레드 이제 합쳐서요. 진짜 이제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관리자 이제 가가지고 성능 탭 가서 CPU 이렇게 살펴보면 코어가 지금 이제 보면 코어가 6개군요. 그 인텔 i7 CPU 그죠? 그 준수한 CPU입니다. 3.2GHz에서 이제 동작하고 이제 논리적으로는 12개가 있는데 이제 물리적인 코어가 이제 6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어제 이미 이제 잘 이제 수행하셨잖아요. 그죠? 어제 이제 잘 수행하셨는데 아이고 키를 잘못 눌렀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여기서 이 컨테이너 이제 CPU 이제 활용률을 좀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 CPU 활용률이 1200%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도 1200%를 초과하는 그런 어떤 활용률을 보이고 있죠. 그 말은 12개 코어를 지금 최대한 다 사용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넘파이가 내부적으로 지금 넘파이에 연결된 제가 이제 그 블라스라고 하는 베이직 리니어 알고리즘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특정한 것을 제가 이제 설치를 해놨고 그게 자동으로 이 멀티코어 연산을 이제 수행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 얘가 그냥 설렁설렁해서 그렇게 이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최대한 하는데 이제 그 정도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그 1200%의 이제 활용률을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제 알 수 있고요. CPU 이제 활용률이 지금 100%인 거죠. 그죠? 지금 그래서 아마 저랑 같이 그 다시 하시면 이제 펜 돌아가는 소리가 아마 들리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제 해봤으니까 더 이상 이제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정지하는 이제 버튼은 요겁니다. 재생 옆에 이제 정지 버튼이 있고 요거를 하시면 키보드 인터럽트 신호가 이제 발생합니다. 이거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살펴봤고요. 다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그 CPU가 그냥 놀아서 저 정도가 아니고 최대한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실제로 지금처럼 수치 미분을 통해서 이 손실을 이제 구하는 게 정말 정말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92,000번의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연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저 CPU가 영 꽤 훌륭한 CPU입니다. 꽤 훌륭한 CPU임에도 불구하고 저런데 만약에 1980년대 이전이라면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1980년대와 비교하면 컴퓨터 연산 성능은 만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지금의 준수한 CPU에서 5분 정도 소요되는 연산이라면 1980년대의 컴퓨터에서는 1년 정도 소요된다는 의미입니다. 미니 배치 하나를 훈련하는데 현재 컴퓨터로 5분이 소요된다면 1에폭이 100개의 미니 배치로 구성된 경우일 때 500분이 소요됩니다. 같은 연산을 1980년대 컴퓨터로 수행하면 1에폭 훈련에 500년이 필요합니다. 신경망이 퍼셉트론과 달리 비선형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해도 500년을 기다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훈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경망 구성을 다르게 바꿔서 다시 훈련하고 결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1980년대 컴퓨터로 이런 작업을 수치 미분으로 수행하는 것은 지극히 간단한 데이터에 아주 얕은 신경망을 적용할 때나 가능합니다. 수치 미분적 방법은 이해가 쉽고 구현이 간단하지만 신경망 구성이 약간만 복잡해져도 연산의 요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실제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요게서 2005년을 제가 기점으로 삼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 싱글 코어 시대의 마지막 지점이에요. 지금의 CPU가 아까 보신 것처럼 3GHz, 3.5GHz 언저리에서 동작하잖아요. 그래서 2005년쯤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멀티코어가 있으니까는 더 이제 빠르게 느껴지는 건데, 아이고. 싱글 코어적인 이제 측면에서 보면 2005년에 이제 그 성능이 1980년에 비해서 이제 6,500배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멀티코어 12개, 논리코어를 6개 또는 12개를 사용해서 1분 정도 이제 걸렸다면, 그죠? 그냥 단순하게 이게 곱하기는 아니겠지만 2005년에는 이제 5분에서
아니면은 1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 이런 연산일 겁니다. 곱하기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런 연산을 1980년도에 최고 수준의 컴퓨터에서 수행하면 1년 걸립니다. 1년. 그러면 우리가 10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1980년대 최고 수준의 컴퓨터에서 방금의 알고리즘을 돌렸다. 500년 걸립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신경망은 지금까지 살아남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 이론적인 틀일 뿐이지 실제로는 연산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됐을 거고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딥러닝의 영광을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이전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신경망을 사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법이 바로 1986년의 5차 역전파입니다. 신경망 학습에서 손실에 대한 경사를 구해야 한다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치 미분입니다. 수치 미분은 구성이 약간만 복잡해도 재계산으로 인한 연산의 조합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다른 방법은 해석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해석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치 미분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석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전체 손실함수를 모든 변수에 대해 한 번에 미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신경망의 구성이 바뀔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두 개 이상의 연산 혹은 함수로 구성된 것을 합성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손실함수는 여러 연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을 해석적으로 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쇄법칙이 있습니다. 연쇄법칙은 17세기 미분의 기법으로 발명되었습니다. 연쇄법칙은 합성함수를 구성하는 각 함수의 미분의 곱으로 전체 미분을 구할 수 있다는 정리입니다. 합성함수를 해석적으로 한 번에 미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합성함수를 구성하는 여러 연산을 국소적으로 분해한 다음 각 국소적인 연산에 대해 미분을 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쉬운 작업입니다. 국소적 미분의 결과를 모두 곱하면 합성함수의 미분이 됩니다. 연쇄법칙을 손실에 대한 학습 매개변수의 경사를 구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5차 역전파라고 합니다. 신경망 학습 최적화의 수단으로 연쇄법칙을 적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차 역전파와 수치 미분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서로 다른 방식입니다. 목표는 손실에 대한 경사 산출입니다. 수치 미분으로 연산을 수행하면 조합의 경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연산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5차 역전파는 경사 산출을 위해 단 한 번만 연산을 수행합니다. 한 번의 연산으로 경사를 산출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손실 산출 시점에서 매개변수의 개수에 대한 연산의 횟수의 증가가 매우 완만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신경망 학습에서는 5차 역전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습 최적화 연산의 방법으로서 연쇄법칙을 활용하는 것은 1960년대부터 이미 논의가 되었습니다. 미분 계산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17세기 연쇄법칙은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이 정리되어 교재에 실려 널리 알려진 시점이 1986년입니다. 그래서 5차 역전파의 발명 시점은 종종 86년으로 이야기하며 이 시점을 신경망의 기초 이론이 정립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5차 역전파를 활용하지 않는 신경망은 실제적으로 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차 역전파는 신경망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과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만을 가지고서 5차 역전파를 이해하신 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제 5차 역전파를 이해하신 다음에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살펴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 기호들이 좀 더 납득이 되시리라 생각하는데 이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DL과 DW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입력과 출력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DLDW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미분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이 W의 변화량에 대해서 L이 얼마나 변할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다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제 언제 있는가라고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몇 년 전, 이제 몇 년 전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코로나 시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코로나가 걸리면 우리 가족은 직방이죠. 보통 그래서 가족이 코로나 걸리면 그냥 다 같이 이제 코로나에 이제 위험에 좀 노출되는 편이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 기억도 뒤로 하고 있죠. 근데 내가 코로나 걸리면 대한민국의 감염률이나 전 세계의 감염률은 어떻게 바뀔까요? 알기가 어렵죠. 왜냐면 그 뭐 역학조사 한다고 막 할 때 어려움이, 그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이 또 누구를 몇 명을 만나고 하면은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되니까, 이게 20다리만 건너도 2명씩만 만나도 100만 명이 되잖아요. 2의 20승이 이제 100만이니까. 근데 2명씩만 안 만나죠. 그래서 수천만이 20다리만 건너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입력에서 그 멀리 있는 출력과의 관계를 알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얘기 왜냐? 신경망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신경망의 문제도 동일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W11이라고 하는 것과 저 멀리 있는 손실의 관계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거를 W의 변화량을 DW라고 부르고요. 손실의 변화량을 이제 DL이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이제 DL, DW를 알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W11을 어떻게 갱신해 나갈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이거 백이죠. 이게 바로 경사하강인데, 즉 이 W11을 어느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지 손실이 낮아질 것인가, 이거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차 역전파의 문제는 제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 약간 이 표기에 대해서 의아하실 수도 있는 부분을 이제 좀 소개를 드리면, 이 입력은 우리 신경망의 매개 변수들이 결국 출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변수, 진짜 입력은 아닌데 그 근본적인 이제 변수로서 이제 W라고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XY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논의하는 입력 데이터로서의 X와 출력으로서의 Y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XY는 그냥 중간의 단계 정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오차 역전파의 경우에는 이 해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제 DL과 DW의 의미에 대해서만 좀 납득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차 역전파를 이해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그림과 기호들이 좀 납득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30분간의 이론적인 전개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 한 15분 정도 이제 수행이 됐는데, 한 15분 정도만 더 투자하시면 이제 오차 역전파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게 가능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연쇄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성함수를 국소적인 연산으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각 연산의 흐름을 계산 그래프로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 그래프로 표현하면 연산별로 중간결과의 변화를 살펴보기 편리합니다.
또한 연쇄 법칙을 시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의 간단한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Z는 합성함수입니다. X와 Y를 더하는 연산 하나와 그 결과를 제곱하는 두 개의 연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간단해도 두 개 이상의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합성함수입니다. 이것을 계산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그래프는 계산의 흐름을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각 연산을 동그라미 모양의 노드로 표시하고 데이터가 전달되는 흐름은 그래프의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계산 그래프에서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향해 값들이 전달되는 과정을 순전파라고 합니다. 신경망에서도 순전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경망도 임의의 합성함수이고 그러한 함수에 대해 값들이 입력에서부터 출력을 향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초등학교 산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이제 주어져서 우리가 x는 1이고 y는 2일 때 z는 얼마이어야 되는가? 얼마인가?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예전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x, y한테 1 더하기 2에서 여기다가 쓸 데가 없으니까는 뭐 3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3의 제곱하면 이제 9구나 이런 식으로 그 체계 없이 표기하면서 해나갔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런 계산 그래프를 활용하라고 알려줬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계산 그래프는 이제 이 더하기랑 제곱이라는 두 개의 연산으로 되어 있는데 x가 이제 3이고 아이고 3이 아니죠. 1이죠. x가 1이고 y가 2다. 라고 하면은 더하기를 거쳐서 3이 나오고 3이 제곱돼서 9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복잡한 연산의 중간 결과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미분의 흐름을 전달하는 데서도 중간 결과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 그래프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산수 문제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다음에 간단한 합성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과와 귤의 단가와 수량으로 전체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여러 연산의 조합이기 때문에 공식은 합성함수입니다. 이 합성함수는 총 4개의 연산으로 되어 있고 연산의 유형은 더하기와 곱하기 두 종류입니다. 이러한 공식을 계산 그래프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무척 간단하지만 합성함수이고 따라서 연쇄 법칙의 효과를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함수도 결국은 국소 연산의 조합이기 때문에 분석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함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전파를 해보겠습니다. 과일의 가격은 단가와 수량의 곱입니다. 여러 종류의 과일을 산다면 과일들의 가격을 더해 합계를 냅니다. 단가에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최종 가격은 부가세를 곱해서 결정됩니다. 마지막 노드가 출력을 발생하면 순전파가 완료됩니다. 이때 입력 중 하나의 값이 변하면 최종 출력도 변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수량이 2개에서 3개로 바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아서 중간 결과들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입력이 하나만 바뀌었지만 순전파에서는 전체적으로 계산을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산수 문제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재계산이 왜 발생하는가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값인가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근데 예를 들어서 사과를 2개에서 3개로 바꾼다라고 하면 입력은 하나만 바뀌었지만 이 곱하기에서 둘 중에 하나의 입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산을 다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귤단가 귤수량은 전혀 안 바뀌었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저장하는 방식이 없다면 그냥 다시 계산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은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바뀌어도 재계산을 해야 되고요.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력의 하나의 값이 바뀌었는데 전체적인 재계산이 다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 네, 그게 역전파입니다. 계산 그래프는 국소적 연산으로 전체 합성함수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 국소적 계산은 그래프의 노드로 표현됩니다. 어떤 합성함수를 구성하는 국소적 연산을 F라고 하겠습니다. 이 연산의 입력은 X, 출력은 Y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해당 연산의 입력은 최종 합성함수의 출력 Z와 간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최종 출력의 입장에서 보면 Y는 중간 출력입니다. 이때 국소적 연산 F의 입력 X의 변화에 대해 최종 출력 Z의 변화량을 알고 싶습니다. 기호로는 dgdx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X와 Z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연쇄 법칙에 따르면 국소 연산의 입력과 출력의 변화량의 관계 dy dx를 구하면 전체 합성함수의 미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연산으로부터 미분이 전달되는 것을 연쇄 법칙이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국소 연산의 입력과 전체 합성함수의 출력의 관계는 이전 연산으로부터 미분값을 전달받아 결정됩니다. 그래서 입력에서 출력이 발생해 나가는 순전파와 반대의 방향으로 미분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역전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기호들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x와 y가 임의의 함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함수가 어떤 것인가는 지금으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x와 y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은 용이하게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코로나 걸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걸릴 확률은 어느 정도 상당히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 y가 또 여러 연산을 거쳐서 최종 출력이라는 이제 z라고 하는 것에 연결돼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것은 dz dx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입력 x와 저 멀리 있는 z의 변화량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임의의 연산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dy dx 밖에 없고 이 연산들이 이제 무엇일지를 이제 모릅니다. 그런데 연쇄 법칙에 의해서 이 국소 출력과 최종 출력의 관계인 dz dy는 상류에서 전달받는 것을 무조건 보장합니다. 왜? 그거는 이제 곧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무조건 내려온다고 가정하면 결과적으로 이 dz dy와 dy dx를 곱하면 이게 지워지고 지워져서 dz dx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납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방금 전에 이제 초등학교 산수 문제에서 그 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산은 더하기랑 곱하기 두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더하기와 곱하기에 대한 역전파를 살펴보고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는 아주 흔하고 공통적인 연산입니다. 더하기 연산은 두 개의 입력 XY를 받아 단일 출력 Z를 발생합니다. 더하기 연산에 대한 역전파는 최종 출력에 대한 입력 두 개의 미분입니다. 더하기 연산의 중간 출력 Z는 최종 출력일 수도 있고 합성 함수의 중간 출력일 수 있습니다. 최종 출력을 L이라고 표기했을 때 더하기의 출력값이 임의의 연산을 거쳐 최종 출력으로 전달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종 출력과 더하기 연산 입력들의 미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쇄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쇄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류로부터 미분이 전달된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상류로부터 미분이 전달되는 것은 연쇄 법칙이 보장합니다. 더하기 연산은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각각 편미분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편미분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력으로부터 전달되어 내려온 역전파에 각 변수별로 연쇄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 더하기 연산은 상류의 역전파를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각 국소 연산별 미분입니다. 그러면 Z와 X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죠? X가 1 변할 때마다 Z도 1 변합니다. 따라서 dz dx는 1입니다. Y가 1 변할 때마다 Z도 1 변합니다. 따라서 dz dy는 1입니다. 그래서 모종의 이유는 아니고 연쇄 법칙에 의해서 dl dz가 상류에서 전달되면 dz dx를 곱해주면 얘가 지워지고 해서 dl dx가 구해지는데, 그거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 없고 실제로 순전파가 된 다음에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무조건 내려오고, 그러면 무조건 내려오면 그 값에 곱하기 1을 해주면 되니까 사실상 그대로 흘려보내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은 이제 곱하기 연산이고요. 이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 만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하면 이제 역전파의 이해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전파에 대한 이론적인 전개가 이제 거의 이제 이제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곱하기와 또 이제 역전파의 예시를 이제 살펴보고 이론적 이해가 이제 한 5분 이내로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곧바로 5차 역전파를 기반으로 신경망을 구현하는 절차로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